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범유럽 지수는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확인해보시면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1% 소폭 반등해주면서 4,099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4,100포인트 선 눈앞에 두고 마감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의 변동성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서 급격하게 탄력이 둔화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일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반등해줬고 따라서 상승 마감에 성공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둔화한 미국의 고용지표와 함께 이 완화적인 유럽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라서 분트채 10년물 금리가 오름폭을 반납하고 2.9%대의 마감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 범유럽 지수도 막판에는 이렇게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ECB 정책위원회의 마리노 센테노 의원은 이날 유로조 전반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꺼내왔는데요. ECB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중앙은행 총재는 ECB의 통화 정책이 물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발언을 내놨고요. 또 ECB 부총재 또한 긴축 정책의 상당 부분이 아직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옴에 따라 이렇게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던 이 증시 마지막에는 소폭 반등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확인해보시면 그동안 고공행진했던 국제 유가 이번에는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5% 넘게 밀려났습니다. 원유 선물 확인해 보시더라도 5.3%가량 하락하면서 84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고요. 84.4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락률은 지난해 9월 23일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였는데요. 그동안 미국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조정 압력을 받았다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의 원유 재고,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에도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22만 4천 배를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주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주시죠. 예, 지난 9월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 증가폭이 전달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뉴스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1.39%, S&P 500은 0.8, 나스닥은 1.35%, 러셀 2000은 0.1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DP사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 부분 고용은 8만 9천 개가 늘어나는 데 그쳐 예상치였던 15만 3천 건에 미치지 못했고 전달 대비 약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였는데요. 어제 노동부는 8월 채용 공고가 961만 건으로 전망치였던 880만 건을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했는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연말까지 자발적인 감산을 이어가고 러시아 역시 수출 감축을 이어간다는 소식에 오늘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소 감소시키면서 증시에 또 다른 호재로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BofA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약 37% 높은 858달러로 제시했다는 뉴스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1.77% 상승했으며 반면 예상을 하회한 부진한 실적 발표로 미시시피주 기반의 미국 최대 계란 생산업체인 칼메인 푸드는 7.28%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그 외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부동산, 필수 소비재, 건설, IT 등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와 기초 소재 등은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735%,
달러 인덱스는 0.24%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미국의 민간 고용이 급격히 둔화됐다는 뉴스가 오늘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을 가져오면서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ADP사에 따르면 미국의 9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 대비 8만 9천 개가 증가했는데요. 이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었고 시장 예상치였던 15만 3천 개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었으며 8월 증가폭이었던 18만 개에 비교해서는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증가폭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여가와 접객업에서 9만 2천 개가 늘었던 반면 전문가 그리고 사업 서비스는 3만 2천 개가 감소했고 9월 중 임금 평균은 1년 전보다 5.9%가 증가하면서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구직자가 늘어난 덕분으로 ADP사 측은 9월 들어 일자리 감소가 가파르게 나타났다며 임금 수준 역시 지난 12개월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편 ADP 보고서가 민간 고용의 지수를 예측하는데 신뢰할 만한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장의 평가인 가운데 JP모건 측은 ADP와 고용부 데이터 간의 느슨한 연관 관계를 제외하면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상황과 거의 일치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 2.4%에서 내년에는 2.5%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미국 경제 둔화를 초래할 경제적 여풍과 유럽의 경기 침체 등 세계 경제가 위태로운 위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유엔의 무역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2%에서 내년에는 1.9%로 성장하며 중국은 올해 4.6에서 내년에는 4.8%, 유로존은 올해 0.4에서 내년에는 1.2, 한국은 올해 0.9%, 내년에는 2.1%, 일본은 올해 2.3에서 내년에는 0.9%로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미국의 경우 UAW의 파업, 신용 긴축, 그리고 계속되는 정부 폐쇄 위협 등이 역풍으로 작용해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골디락스의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미국 경제가 선진 경제권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어 아직 경기 침체를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유럽 경제가 경기 침체의 언저리에 있다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유엔의 예측은 유로존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고조되는 식량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규제받는 식품무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 식량 가격의 인플레이션과 유엔이 중재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가 러시아에 의해 중단된 이후 식량 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 3, 4분기 중 SUV와 승용차 판매가 예상에 못 미친 반면 픽업 트럭 판매는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판매량이 7.7% 증가했다고 발표한 포드 자동차의 주가가 오늘 0.6%가 하락해 11달러 9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3, 4분기 중 픽업 트럭 판매가 15.3%가 증가하면서 SUV와 승용차 판매가 5.1% 감소한 것을 커버했고 3분기 동안 포드의 전기차 판매량은 14%가 증가한 2만 1000대를 기록했으며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판매가 예상보다 적은 수요와 공장 가동 중지 시간으로 인해 해당 분기에 약 46%가 급감했던 반면 머스탱 마크 2 크로스오버는 판매가 증가했으며 포드의 EV 판매량은 올해 첫 9개월간 회사가 판매한 약 150만 대의 차량 중 약 3%를 기록했지만 3분기 들어서는 4.2%로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상무부의 8월 무역 적자가 발표될 예정이며 코네그라 브랜드 잉크, 리바이 스트라우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램 웨스턴, 켈 앰프 코프, 그리고 썬더버드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분기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야말로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약세를 기록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2%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2.41%가량 하락하면서 2,405포인트 선의 마감가를 형성했는데요. 간신히 2,400포인트 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수급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8천억 원 넘게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4,03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낸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도 4,695억 원 그리고 금융투자형 매도 물량도 3,500억 원 넘게 포착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약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파란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방해 주면서 0.61%가량 상승해 줬지만 삼성전자 쪽에서 1% 넘는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1.32% 하락한 6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렇게 낙폭을 깊게 키워나가는 주가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점도 어제는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도 투자 심리를 많이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반도체주를 향한 매수세도 많이 빠지게 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미국의 마이크론의 적자 소식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2조 원 넘는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론은 2023 회계연도 4분기에 매출액의 경우 40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영업 손실의 경우에는 14억 7,200만 달러로 하나로 봤을 때 약 2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9.6% 줄어든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 손익도 적자 전환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통상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주 실적 또는 업황에 대해서 예고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어제도 이렇게 당장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주가도 급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론에서 매출액도 줄어들고 그리고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업계에서는 D램 또는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4분기부터는 업황 턴어라운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은 실적과 관련해서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61% 소폭 반등해주면서 11만 5,4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셀업체들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낙폭이 크게 집계가 됐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4.3% 하락했고요. 삼성 SDI가 5.37% 그리고 LG화학의 경우에도 2.11% 하락하며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6.54% 하락하면서 급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도 4.49%,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4.76%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서 제가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어제는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급락했습니다. 네이버가 5.11% 하락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도 5% 넘게 밀려나면서 5.35% 하락한 41,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이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현대차가 0.16%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의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0.61%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3.1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어제는 급락을 했지만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은 더욱더 깊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4% 하락하면서 전일 종가 대비 4% 하락한 807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를 한 가운데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3천억 원 넘게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58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막판에 가서 이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5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지수도 함께 밀려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에코프로 BM이 7.11%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도 8.55% 급락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에코프로 BM 7.11% 하락하면서 23만 원 부근까지 밀려났습니다. 23만 5천 원을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8.55% 하락하면서 82만 4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LNF도 9% 넘게 하락했습니다. 9.05% 하락한 15만 7,700원을 기록하면서 약세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더 많이 집계가 됐고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했던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재 종목들도 일제히 파란불을 켜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났지만 그 안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됐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그나마 HPSP가 4.48%로 선방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2차전지 종목들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2차전지주들이 급락을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통해서 3분기에 43만 5천 대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팩트셋이 집계했던 시장의 전망치였던 이 46만 1,000대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텐데요. 2분기와 비교했을 때에도 이 차이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2분기 차량 인도량이 46만 6천여 대였는데 7%가량 감소한 수준을 나타냈고요. 또 3분기 생산량은 43만여 대로 2분기와 비교했을 때 10%나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뿐만 아니라 2차전지 셀업체들까지도 일제히 타격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고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로 잠시 넘어가서 셀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왔었던 2차전지 주들이었는데 이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 부진과 함께 핵심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인해서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안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았던 국내 최대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 6,911억 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2.4% 증가한 수준이고 이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50%가량 늘어난 수치이지만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에 제너럴 모터스의 쇠보린 볼트, EV 리콜 충당금 관련 금액이 1,510억 원이 반영된 것을 감안했을 때 3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직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제 겹악재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안 그래도 위축이 됐는데 실적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모습이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 봤고요. 이제는 테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BDC 관련 종목들이 테마로 엮이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 측에서 청사진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된 거라고 보셔야겠는데요. 한국은행이 CBDC 활용에 대한 청사진을 다음 주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4일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이라는 주제의 공동 기자 설명회를 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서 CBDC로 지급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방안과 확장성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어제 급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로지시스가 29.98% 상승해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가는 3,945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한네트의 경우에도 28% 급등해줬고요. KCT가 20.32%, KCS가 4.7% 급등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